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팀장의 부의 시나리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팀장이 지금은 직책이 바뀌었을 텐데 처음 유튜브에서 봤을 때 팀장 직함이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믿고 보는 오건영 팀장의 책,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읽어본 느낌이 완전히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금융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저자의 소망,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흥미로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금융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은 강추인데, 그런 것보다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돈의 가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대내적인 돈의 가치는 금리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대외적인 돈의 가치는 이제 환율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니 돈이 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가치가 변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그 자체는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하는 거죠.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리어카에 돈을 실어도 라면 한 봉지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는 꼭 투자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필수적인 지식,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가 단지 금리와 환율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기술 개발이라든가 혁신 또는 대외적 변수, 우리에게는 뭐 미중 갈등, 또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대외 변수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상황을 주지만 여튼 간에 경제의 근간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것,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결국에는 그 근간이 지속적인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도구로 해서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파이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를 거세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사람들이 더욱더 소비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양적 완화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금융 공부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오건영 팀장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가? 저자 스스로가 본인은 낙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미국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아주 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막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러다가 미국이 경기가 과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또 글로벌 경제는 망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넌 US 국가들, 대부분이 신흥국들인데 그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겠죠. 물론 우리는 충분한 현재로서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즉 낮은 금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낮은 금리를 이어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은 금리를 이어나간다면 넌 US 국가들도 따라서 낮은 금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넌 US 국가들의 수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만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80년대에 미국이 경기가 위축됐을 때 일본이 또 다른 날개가 되어줬고, 2000년대 또 미국이 위축될 때 브릭스 국가들이 날개가 되어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돈을 풀어서 수요를 확대했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막대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거죠. 당시만 해도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 구입을 위해서 돈을 풀 때 중국인들이 현대차 사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제품들을 아주 많이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튼 결론으로 봤을 때 미국의 낮은 금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자, 테이퍼링 어떤 뜻이죠?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가드를 올릴 때가 언제냐? 테이퍼링이 언급될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행될 때부터 우리는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의 스탠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묘한 위치에 있는 국가라는 거죠. 뭐냐면, 자, 신흥국들에 있어서는 수출 경쟁국이에요. 중국이 우리한테도 그렇죠. 수출 경쟁국인데 또 더불어서 중국은 주요 수입국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느냐 벌이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중국이 자국의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죠. 그럼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고 신흥국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위안화가 절하되니까 수출 경쟁국들, 그런 신흥국들도 따라서 화폐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한 악재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을 하는 거예요. 자, 위안화 절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품의 물가가 내려가죠. 그럼 중국의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신흥국들이 중국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출 경쟁국으로서 화폐 가치를 절하시킨다거나 이런 환율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수 수요를 진작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객관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름다운 강세장은 각국의 공조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외부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조, 미국의 낮은 금리의 지속,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넌 US 국가들도 따라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이런 부분이 아름다운 공조가 된다는 거죠. 2016년과 2017년이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기가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췄다는 거죠. 그래서 넌 US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나설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마련해 준 것이죠. 자, 이러한 오건영 팀장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면 결론으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조언들을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다, 이건 상당히 어렵죠. 좀 두루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저성장, 저물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는 성장주 주식과 채권, 금, 이런 것들의 투자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공조가 발생이 되면 고성장 고물가 또는 고성장 저물가 시기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런 시기가 될 때는 금융주 등에 투자를 하고 채권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고성장 고물가 시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등 선진국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서서히 고성장 고물가로 나아간다면 중국이나 신흥국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위기들이 있겠죠. 크고 작은 위기들. 요럴 때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루뭉실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들에 있어서도 위험을 조금 해지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자체가 뭐 중요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이 해외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 IMF 시기처럼 우리 환율만 엄청나게 절하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절하되기 시작할 때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할 때가 되는 거죠. 자, 매각을 하고 원화를 사들이면 환차익을 통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 입장에서는 과도한 화폐 변동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부분들, 뭐 채권, 금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달러 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금융을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부의 시나리오, 이 책을 한번 꼼꼼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